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송영훈입니다. 강원대학교 평화공감 온에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그다음에 정선 숲속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강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께 82학번으로 대학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네. 강원대학교에는 언제 오신 게 마지막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올해 보니까 제가 입학한 지 40년 만이고 졸업을 90년에 했으니까 졸업 32년 만 32년 정도의 학교를 다시 온 것 같아요. 네, 학교가 많이 변했죠? 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가을이라 아름답긴 한데 변한 건 아주 건물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뭐 오랜만에 오시니까 건물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곳이 참 강원대학교 캠퍼스 아름답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작가님 그러니까 이 무역학과를 졸업하셔서 어떻게 이 작가의 삶을 살게 되셨는지 좀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었어요. 이제 꿈은 어릴 때 영화 감독이 꿈이었고, 그리고 80년인가 강원일보 학생문예 같은데 제가 수필이 실리기도 하고, 그때도 이미 글을 썼죠. 그러다가 뭐 무역학과는 그 당시에 뭐 우상이었던 김우중 씨 같은 사람을 한번 대볼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갔었는데 저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많이 했죠. 괜히 갔다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작가님이 쓰신 최근에 2020년 책이 이번 청춘은 망했다예요. 네.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작가님이 이번 청춘은 망했다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설은 사실은 제가 사북 항쟁과 광주 항쟁을 정선 학생의 시각으로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40주년 기념 때 제가 좀 책을 냈으면 좋겠다 해서 39주년부터 작품을 썼죠. 그 쓰고 나서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말을 적을 때 내가 그 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청춘의 시기를 그러한 국가적 폭력과 폭압 또는 저항의 시대, 죽음의 시대를 건너면서 내 인생이 좀 망했었구나, 청춘은. 그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제목을 바꿨어요, 사실은 그렇게. 최초에 쓸 때는 다른 제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뭐 독재 정권이건 뭐 군부 정권이건 이런 거에 대한 저항했던 20대 청년들의 어떤 삶에 역사가 이곳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책에서. 그런데 지금 이 평화공감 온에어에 오신 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광주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정선 사북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뭐 이 책에서도 좀 다루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뭐 이렇게 사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북은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막 확장하던 시기였죠. 그 시기에 아마 그 노동자, 광부로 일하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는 게 사북인데, 그 엄청난 권력에 저항한 그 광부들의 투쟁은 사실은 뭐 지금도 저는 우하겠죠. 그 시절이 또 그 언론이나 방송에서 광주를 바라보기 전 사북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했고요. 그냥 저희는 제가 살던 곳과 사북은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긴 해도 그냥 전부 간첩들만 있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 사람도 광부였고 이웃의 형들도 광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북에 있는 당시 사람들은 다 광부 간첩들로 인식되어게끔 그 당시 언론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무서운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의 입장에서는 뭐 그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완전히 폭도들의 땅이구나. 그런 인식은 사실 국가적 폭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학이라는 장치 속에서 좀 기록해 놓자라고 해서 좀 많이 다뤘죠. 그 얘기를. 그 많이 공감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4.3에 관련된 작품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 고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보면 사실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꾸만 그 회상하면서 한다는 게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작가님이 이 책 안에 일부 작가님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뭐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그분들이 쓰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감정들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소설을 쓰려고 했던 건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에는 저희 유해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 바로 유해형이 그 당시 삼천교육대를 끌려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이웃 친구 형이 공수부대를 가가지고 광주에서 진압군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형이 공수부대 나와서 지금까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한 그 피해 가해자면서도 피해자가 된 그런 이제 친구 형 공수부대 출신, 그다음에 저희 유해 형 삼천교육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정상적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또는 그 사람들의 기억 이런 것은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져 줘야겠죠. 근데 져주지 않고 있거든요. 뭐 광주 이야기는 삼천교육대 국가에서 전혀 뭐 손대고 있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뭐 문학에서 자꾸 좀 건드려 줘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예,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민주주의에서 누려야 되는 권리, 가치들이 그 당시 작가님의 20대에는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 많은 역할들을 해주신 거 너무 이제 후세들은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가님의 여러 작품들 중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이 뭐 사법항쟁이나 국가폭력만이 아니라 또 과거로 돌아가서 동학운동 관련해서도 좀 글을 쓰셨어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2022년 가장 최근이죠. 뭐 양아치가 죽었다라는 것에 그 단편에 보면 정선의 동학 지도자 지왈길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계세요. 근데 뭐 이 동학 지도자를 그 등장시키면서 작가님께서 그 좀 하시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동학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에 남쪽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을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동학은 최시형 선생으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1864년에 최재우 선생이 뭐 이제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죠. 그 이후에 동학은 빨갱이 조직이 되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1871년에 영해밀란이 나는데 영해밀란으로 인해서 동학 조직은 완벽하게 그야말로 요즘으로 하면 반국가 단체가 됐던 거죠. 그때 그 최시영 선생이 몰래 영해에서 도망 나와서 숨어든 곳이 정선 땅이에요. 그러니까 72년이 되는데 1872년부터 1895년까지 23년 가까이를 정선을 주 근거지로 두고서 강원도 일대와 충북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동학을 재건하셨죠.
그게 흔히 말해서 요즘은 북접이라고 해결을 해버리니까 조금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동학이 남쪽에는 없던 시절에 이쪽 강원도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이 재건되고, 여기서는 그 포덕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았어요. 교도수가 많았는데, 그러한 게 나중에는 남접이라고 하는 남쪽에 교세가 늘어난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이죠. 그 조병갑 같은 인물이 남쪽에 수탈을 함으로써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급작스럽게 퍼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남쪽에 이제 교세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봉기가 생긴 건데,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남쪽 동학을 중심으로만 조명이 많이 돼요. 근데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학은 크게 조명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그 지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선 열양땅 농민 지도자죠. 그래서 동학을 중심으로 교세가 모여서 그 정선 땅에서 뭐 한 3,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강릉 관할을 접수하는 일이 생겨요. 강릉 관할을 접수해서 5일간 집강소를 설치하고 통치를 하다가, 지금 그 선교장, 우리가 흔히 관광지로 가는 그 선교장 주인인 이희원이라고 하는 당시 친일파인데, 그 친일파가 민보단을 조직해서 다시 그 동학군을 치죠. 강릉 관할을. 그래서 강릉 관할에 집강소를 차렸던 동학군이 다시 도망을 나오면서 대관령을 넘어갔고, 일부가 홍천으로 가서 홍천에서 많이 사망을 해요. 거기 이제 유령비 같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평창에서 사망 많이 하고 정선의 마지막으로 다 거의 소멸이 됐는데, 그 와중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지왈길입니다. 지왈길이라는 인물인데, 그 정선에서조차 잘 조명을 안 해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문학에서 좀 다뤄봤던 겁니다. 네. 뭐 주로 뭐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을 많이 이제 그 문학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제 작가님의 문학 세계가 어떤 사회와 역사와 또 그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평화공감 온에어는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다음에 보니까 작가님이 올해 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가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민족작가연합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문인단체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진보 보수 단체가 나누어져 있긴 한데, 그 진보적 문인 단체 중에서 가장 통일 운동에 앞장서 있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뭐 전국 조직으로 쭉 꾸려져 있긴 해도 통일을 제1 강령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30대 그때부터 이제 통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고, 뭐 대표까지 또 맡게 됐고,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뭐 헌신하고 많은 이들이 바라지만, 사실 지금의 남북 관계가 참 경색이 돼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갖고 오신 시집이 있으신데, 우리는 더 뜨거워질 수 있었다. 제가 이 시집 잠깐 보면 뭐 좀 통일 문제라든지 뭐 민족 문제들을 주로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이 시집 좀 소개해 주시고, 뭐 가능하시면 이 시집 중에 꼭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낭송을 해주셔도 좀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제목의 시집인데, 저는 사실 소설가라서 소설가들은 뭐 시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시를 좀 모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엮어서 만들었는데, 제가 문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상을
제가 쓴 글의 한 줄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쓴 작품들은 뭐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시류에 영합하는 작품들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작품 속에 넣는데 그 대부분의 소설도 뭐 제가 그 제주에 관련된 쪽 김달삼 소설도 제가 쓰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기에는 제가 그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요거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 통일 책방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통일 책방 하면 이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실 겁니다. 통일 책방 1. 살다가 생이 지루해질 무렵 덕산기 숲속 책방 접고 북녘 땅 물빛이 순하고 고운 어디쯤에다 작은 통일 책방 하나 열었으면 좋겠다. 경상도 말투를 쓰는 시인과 전라도 말투를 쓰는 소설가와 충청도 말투를 쓰는 화가와 함경도 말투를 쓰는 무용수와 평안도 말투를 쓰는 소설가와 황해도 말투를 쓰는 소리꾼과 경기도 말투를 쓰는 장구제비와 정선 말투를 쓰는 내가 책방 앞 평상에 모여 앉아 통일을 꿈꾸다 죽어간 이들도 떠올리고 황진이와 논개, 매창도 불러내고 백석과 소월도 불러내고 안중근도 불러내고 김일성도 불러내고 호치민과 모택동, 레닌, 스탈린, 김구도 불러내어 731 부대 출신 외놈 두엇과 노덕술들 악질 친일파 몇 놈도 끌어내 술 심부름 시키면서 몇 날 며칠 책 읽다 술 먹다 노래하다 춤추다 어느 순간 숨이 딱 멎었으면 좋겠다. 제 소원이에요 이게. 네. 그 통일이라는 게 예전엔 그 작가들이 제가 이제 작가 되기 전인데 제 선배들은 뭐 판문점까지만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가 남북 회담 하고자 그러다가 뭐 잡혀간 이제 그런 뭐 역사들도 있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는 남북 작가 회담도 했었어요. 당시 저는 그때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계속 진행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2005년도에 때 그 300만 원 체류비가 없어서 못 갔는데 그때는 그래서 내년에도 하겠지 후년에도 하겠지 돈 벌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갈 기회를 놓쳤는데 뭐 금강산이야 뭐 이제 다녀오긴 했지만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많고 아까 그 제가 다른 소설에서 그 김달삼 이야기를 쓸 때 사실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인데 제가 취재를 좀 해야 되니까 북한으로 방북 허가를 좀 내달라 그랬더니 안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이 언뜻 하는 말이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 수 있겠구나. 노무현 정부 때 많이 갔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안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김달삼에 관한 그 인물의 가족들이 다 북한에 살고 있어서 저는 가족을 꼭 만나야지만 그 소설이 완결이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한 게 지금 또 아쉽죠 저는. 네. 뭐 실제 아까 그 통일 책방을 읽어주시면서 정선 숲속 책방을 닫고 북쪽에 책방을 열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네. 뭐 강원대학교가 원산 캠퍼스 만들면 같이 가서 책방도 여시죠. 뭐. 그거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
작가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숲속 책방, 사실 저 오늘 뭐 사실은 촬영을 거기 가서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뭐 여기로 모셨습니다. 근데 숲속 정선에 있는 숲속 책방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숲속 책방이 있는 곳은 덕산기 계곡인데 사실은 정선에서 가장 오지 골짜기입니다. 그 정선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골짜기. 저는 이제 거기에 태어난 고향이고 10대 주부 덕분에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에 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책방을 열었죠, 작은. 그때 책방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쳤냐, 여기에 누가 온다고 여기다 책방을 여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거나 또는 그분들에 맞는 책이 잘 골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은 지금은 들어요. 많이들 찾아주셔서 지금은 조금 좀 알려진 책방이 됐습니다. 네, 뭐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저희 뭐 사실 정선 가기가 너무 좀 교통이 안 좋고 좀 불편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저도 뭐 겨울이면 스키장도 가고 뭐 정선에 가면서도 사실 숲속 책방까지 들릴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상당히 좋은 골짜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골짜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골짜기입니다. 좀 보전도 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뭐 귀한 이제 골짜기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고, 제가 82년도에 이 대학을 처음 왔을 때, 춘천에, 그 같은 과 친구들이 정선이 어디냐고 물어요. 그때는 덕산기 계곡이 어디냐고 묻는 게 아니라 정선을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설명하기가 무진장 힘들었어요. 뭐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야, 그럼 사북 사태라고 아느냐, 그때가 82년도니까 사북은 80년이고 사북 사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일은 대부분이 압니다. 그래서 사북 사태가 일어난 거기가 정선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제가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문학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공간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과거도 이렇게 담을 수 있고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이 글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참 이제 문학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작가님 지금 이제 민족작가연합 대표로서 또 그리고 앞으로 기획하시고 있는 특별한 뭐 작품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대표가 되면서 하고 싶었던 걸 지금 뭘 했냐면 통일문학상을 제정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통일문학상이 그다지 뭐 이호철 선생의 문학상이 하나 있던데 그거는 해외를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문학을 하고 싶은 작가들이 많은데 조명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통일문학상을 제정을 하자, 내년에는 시상을 하자. 대신 우리가 이제 그 상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상금을 드리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원이 후원되면은 그 해에는 10만 원이 시상금이 되는 거고, 100만 원이 모이면은 100만 원이 시상금이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활동 영역에 달려 있다. 우리가 열심히 회원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 잘하는구나,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정을 제가 하자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뭐 해마다 저희가 이제 통일 시집을 냅니다. 기관지를 내는데 좀 더 이것을 남북 해외 동포들 다 모으긴 해도 좀 더 이것을 행사를 좀 하자. 어느 좋은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북쪽으로는 가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뭐 연변까지라도 가서 북쪽 시인들과 작가들과 행사를 하든지, 조금 뭐 좀 위험한 권력적으로 본다면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좀 진행해보자라고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처음 듣는 말씀인데 뭐 통일문학상이라든지 문인들 간의 교류 예. 이런 사업은 사실은 조금 그 협력을 하면 뭐 조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많은 좀 도움을 좀 주시면. 네네. 네. 사실 저도 그 심양이나 뭐 어디 천지나 이런 데서 이제 북한 그 연구자들 또 학자들 학생들 좀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요. 문학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북한의 그 국어 의문학 하시는 분과 또 우리 쪽 남쪽에서 의문학 국어 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장면도 같이 참관을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삶과 언어를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되게 생각하고 아주 흥미로웠거든요. 그게 뭐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남북 대사전이라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뭐 그런 것도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작업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것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행사, 이제 문인들의 교류를 위한 행사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관심 갖고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이 세계 속에서 작품 세계 속에서 저희가 작가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제 이 삶을 사셨는지 저희가 좀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번 청춘은 망했다라는 게 작가님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을 사는 청춘들, 항상 청춘들은 꿈도 있지만 좌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청춘들에게는 뭐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청춘은 사실은 어느 시대나 아프죠. 아프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뭐 불안함들이 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 책을 제목만 보고 책방에 와서 이거 내 얘기야 이러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픈 시기를 건너 가서 비로소 성숙된 어른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이 우리 사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춘들을 자꾸 아프게 좀 만든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자체가 저희 아버지 때 그 분들이 뭐 일제를 겪으면서 무슨 성숙된 시민이 되지 못했거든요. 저희 같은 지금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사실은 성숙된 시민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 사회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불과 뭐 엊그제 어떤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또 생겨났을 정도로 왜 자꾸 우리는 성숙된 시민 또는 성숙된 국가, 성숙된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서 청춘들을 아프게 만드는데, 저는 전체가 사회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깊게 해서 이게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을 좀 사회가 구축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아프지 않은 청춘들이 생긴다. 그래야 자살을 하지 않는 청춘들이 생긴다.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사회도 꿈과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들려주신 작가님의 이 세계 활동과 삶의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문학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청춘들에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이게 끝으로 저희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선 숲속 책방과 또는 또 민족 작가연합을 뭐라 그럴까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민족작가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사인을 해드릴 때
도장을 하나 찍는 게 있는데 그 도장이 조국은 하나다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분단된 나라지만 우리의 조국은 하나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염원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다라고 하듯이 통일은 누구나가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고 그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불순하고 불온하고 또는 뭐 그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걸로 자꾸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저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통일만이 사실은 우리가 대륙적 기상을 회복하는 일이겠죠. 그 일에 뭐 제가 임기 동안 좀 더 대중적 통일 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정선에서도 사실은 제가 시민 운동은 합니다. 제가 뭐 정선 문화연대니 시민연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 정선에서도 이제 그런 문화 운동이 점점 좋아지길 저도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평화공감 온에어도 그렇습니다. 연구자나 정책가들만이 통일운동, 평화문화 육성을 할 수 있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가님도 모시고 또 뭐 다음번에는 저희 주교님도 모실 생각인데요. 모실 계획입니다. 이렇게 평화공감 온에어는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평화공감 온에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